안녕하세요. 팔순 노인이 아주 오랜만에 글을 쓰게 되었네요. 며느리 옆에서 도와주기로 해서 적을 테니 재미없을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 사연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끔찍하고 대환장한 며느리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며느리가 왜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제 옆에서 글을 작성하는지 며느리가 도와주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꼭 들어주세요. 초특급 반전으로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날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들을 한 명 낳아 오순도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식을 낳은 후로 제 몸이 약해져 둘째를 갖지 못해 외아들을 금이야 오기야 키워야만 했습니다. 온실 속에서 키운 화초처럼 우리 아들은 귀중하게 자랐습니다. 그는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과도 사이가 좋았으며 방황하거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사춘기 시절도 매우 순수하고 착하게 보냈습니다. 그 훌륭한 성품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속되었고 우리 부모님으로 하여금 자랑스럽게 만드는 효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부는 아들에게 하나 주지 못한 것이 있었죠. 그것은 아들의 키였습니다. 우리 남편은 키가 160cm 미만이었던데 유전자를 그대로 받아서 아들의 키는 163cm가 되었습니다. 성장기에 부모를 닮지 않길 바라며 우유를 많이 마셔 주었지만 유전자의 영향력이 너무 강력했던 것 같습니다. 힘을 뚫지 못해 평생 작은 크기로 살아왔어요. 아들은 작은 키 때문에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어서 여자 앞에 서면 불안해하는 준우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자신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이 3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솔로 생활을 하는 중입니다. 부모로서 아들을 보면 아들은 키만 작을 뿐이고 그 외에는 모두 완벽해 보였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아도 정말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왜 애인을 사귀지 못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남성의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키가 182cm 이상이어야만 사귄다고 말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키가 작으면 삶의 실패자로 대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도 일부 여자만 그런 거겠지 하며 아들에게 좋은 여자를 만나게 해주고 싶어서 저와 남편의 인맥을 총동원해서 소개팅이자 선자리를 매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아들을 한 번 보고는 연락을 끊어버리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들의 단점은 외적으로 보이는 키뿐이었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걸림돌이 되고 있던 것 같았습니다. 이에 아들은 많이 서글프고 힘이 들었는지 술 취해서 들어온 어느 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군요. 엄마, 아버지, 나 키 크는 수술할까 봐요. 돈은 저한테 있으니까 그냥 허락만 해주세요. 무슨 말인가요? 시방 키를 크게 하는 수술을 하겠다고 세상에? 그런 수술이 있을까요? 그러면 엄마, 세상에는 없는 수술이 없어요. 얼굴만 바꾸는 게 아니라 몸도 바꾸는 세상이라고요. 다리뼈를 어떻게 자르고 무엇을 집어넣는 건데 1년 동안 걷지도 못한다는 거죠. 다리를 쪼개고 무엇을 넣느냐니. 삼시가 부모가 물려준 몸을 그렇게 건드리는 건 도리가 아니야? 어머니는 널 잘 키워주셨지만 넌 완벽한 모습이야. 나아가 하는 말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볼 때 착하고 걱정 많은 사람이야. 여기서 얘기하는 건 다리를 자르고 무언가를 집어넣는 수술은 너희 입구녕에서 뽑지 말라고. 엄마야, 나는 여자한테 매번 차이는 이유가 작은 키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새병 다리로는 절대 장가를 못 가니까요. 눈이 쌀쌀한 여자나 나를 만나줄 텐데 세상의 여자들은 다 눈이 정상이란 말이죠. 뭐라 씨불렀냐? 너희 아버지 키가 159야. 나가 너희 아버지랑 결혼했으니까 내 눈이 삔 것이야. 이 인물이 안 되겠네. 아니야, 엄마. 그게 아니고 요즘 여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가씨들은 눈이 다 높아서 나 같은 키는 어필하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키 크는 수술할 거예요. 아들은 간절히 키 크는 수술을 허락해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한 위험한 수술은 시행해 드릴 수 없었습니다. 키가 168이 되어야 한다고 하던데 너희 키가 지금 163이면 5cm를 더 늘어나야 하는 거야. 삼시가 163이건 168이건
그러니까 5cm 넘게 큰 깔창을 사다가 그것을 신발에 넣어 신을 거야. 그리고 머리를 그런 식으로 숙이지 말고 하늘 위로 향해 승천하듯이. 좀 더 크게 보이도록 노력해야 해. 아들은 꾸불꾸불하게 방으로 들어가서 며칠 동안 키를 늘리려고 수술을 하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더라고. 그런 수술을 하려면 우리의 얼굴을 볼 생각은 하지 마라고 강력히 말했더니 아들은 금방 수술 같은 건 포기했어. 12cm 높이의 깔창을 신발에 넣어서 다녔어요. 그래서 제 머리도 높게 세워서 다니면서 많이 커 보였어요. 눈에 아주 멋지고 잘생긴 아들처럼 보였지만 왜 이런 아들이 여자에게 인기가 없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속이 상했어요. 아들은 30대 중반까지 여자를 만나보려고 소개팅을 100번은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단 한 명도 아들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해요. 어느 날 카페에서 여자와 말이 잘 통하고 연락처를 주고받아서 다음 데이트 약속도 잡았대요. 그러나 카페 의자에서 일어나자마자 여자가 놀라며 헛벅지를 쳤다며 문자를 보내왔어요. 그리고 걷는 기분을 초등학생과 함께 하는 것 같아 싶다고 했대요. 안 타고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이 상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자들은 자기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들을 무시하는 이유가 어떤지 정말 화가 났어요. 그렇게 여자들 때문에 상처받은 아들은 올바른 연애를 할 수 없었고 결국 연애와 결혼을 포기해버렸어요. 아들은 자신을 비우고 혼자 살아가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해서 독립까지 했어요. 우리 부부도 아들이 이성 문제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고 있기에 아들이 선택한 길을 따르라고 결심했어요. 아들은 회사에서 각광받는 직원이었어요. 업무를 능숙하게 처리하고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회사에서 필수적인 인물로 인정받았어요. 대기업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큰 기업으로 평가되는 회사에서 일했고 나이가 40을 넘긴 후에 차장으로 승진했으며 5년이 더 지나 부장이 되어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효자인 그는 능력이 뛰어나 돈을 잘 벌었으며 술을 마시지 않는 참 특별한 남자였습니다. 심지어 늦은 시기에도 한 번도 여자친구가 없었답니다. 저희 부모는 아들이 40이 되었을 때부터 결혼이나 연애에 대해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여자가 없으면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아들이 혼자서 기쁘고 재미있게 잘 살길 바랐어요. 그래서 며느리를 만나보지도 않았거든요. 하지만 47세의 아들이 본가에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들보다 크고 키가 크며 단단한 몸매에 예쁜 얼굴을 한 여자가 아들의 손을 잡고 들어오니 놀랐습니다. 그런데 크게 반가워 보이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예비 며느리의 복장과 화장이 마치 술집 여인을 연상시키는 것이었거든요. 가슴 절반이나 드러나는 옷에 허벅다리를 다 드러내고 들어오더라고요. 민망해서 죽을 줄 알았어요. 제 남편은 아예 천장을 응시하며 예비 며느리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아들은 아가씨의 손등에 키스를 하며 소개를 했어요. 엄마, 아버지, 이분은 내 사랑이자 결혼할 여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소리라고 했어요. 개소리. 이름도 몰라서 겉모습과 찰떡이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이내 좋은 면이 있겠다고 생각하며 대화를 이어갔어요. 아가씨가 섹시하고 아름다워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마음을 빼앗겼나요? 아, 제가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돈이 부족해서 집에 못 갈 때 옆 테이블에 계신 오빠가 대신 술값을. 그때 연락처를 주고받았을 때 오빠가 저에게 반했다는 게 뭐죠? 어쨌든 이 놈의 인기는 언제쯤 식을지 모르겠어요. 그 이후로 오빠가 여러 번 무료로 술을 사주었어요. 그렇게 우리 둘은 만취해서 모텔에 갔다가 묵게 되었어요. 너무 선정적인 일이 있었나 봐요. 하룻밤을 함께 보낸 후에 우리가 아주 잘 맞는다는 걸 알게 되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예비 며느리라는 이름대로 말이 거짓말일 뿐인 것 같은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런 여자와 결혼해도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47년 동안 솔로 생활을 한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찝찝했어요. 그런데 아들은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몰라서 벌써부터 팔불출하자 같은 말을 하더군요. 그래, 맞아. 우리가 그날 밤을 함께 보내면서 전생 연인인 것을 깨달았어. 너는 그때 난 처음 만난 남자라고 말했잖아. 기억이 있나? 그때 너무 좋아서 눈이 빙글빙글 돌았다고.
우리는 조금 있다가 당연히 걸 것이라고 47년 만에 처음 여자를 데리고 와서 한다는 소리였어. 밤이 잘 맞아서 좋다는 거야? 아무리 수총각이어도 철딱서니가 없는 이런 술집 여자와 연애를 한 게 아니라 결혼까지 한다는 소식이 들려 미칠 것 같았어. 나의 남편은 며느리의 부끄러운 옷차림에 시선을 천장에 고정시켜 놓고 있었고 나는 무표정한 얼굴로 한숨만 픽픽 대면했어. 휴식을 취했던 저희가 기뻐하거나 축하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자 아들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우리 소리 예쁘잖아요. 나랑 띠동갑이에요. 나한테 과분한 여자죠. 벌써 혼인신고도 했거든요. 잘 한 거죠? 너 지금 혼인신고라고 했어? 네. 소리가 빨리 내 호적에 등록되고 싶어서 화끈하게 혼인신고했어요. 이제 결혼식만 하면 돼요? 엄마, 아버지, 저를 장가 보내주세요. 기가 막혔다. 우리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고 스스로 혼인신고를 해버린 게 물론이고 며느리가 며칠 전에 아들 집에 들어가서 동거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이제 와서 반대한다고 하다니. 물은 이미 억지겨져 버렸으니 며느리를 예쁘게 대하고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들은 침을 흘리며 찬물을 뿌리며 좋아하는데 호적의 며느리 이름에 잉크가 마르기도 했고 전에 이혼하라고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들은 내외에게 좋은 말을 해주었어요. 너희가 혼인신고를 했다고 하니 우리가 어떡하죠? 잘했다. 축하하고 두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럼 상견례를 빨리 해야겠군요. 네, 그러지 않아도 처가에 벌써 인사를 드렸어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저를 보시고 환대를 해주셔서 기분 좋게 밥 먹고 왔어요. 입에 걸려 귀에 귀가 닿는 채로 며느리 얼굴의 절반 이상이 드러난 가슴을 보며 해벌쭉하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인사를 마치고 떠난 후 남편과 둘만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도 며느리를 쌍티 내는 것 같고 반란을 꾸미는 것 같아서 벌써 걱정이 들었다고 했어요. 그러나 47살의 아들은 그렇게 좋아한다면 어떻게 반대할 수 있겠느냐고 말하며 예비 며느리에게도 분명 좋은 점이 많을 것이라고 믿어 결혼식을 치르자고 했습니다. 이 말에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요즘 여자들은 다 그런 식으로 하고 다니리라 믿으며 며느리를 내 마음속에 넣고 말았습니다. 며칠 전에 상견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이번에도 크게 놀랐어요. 사부인의 옷차림이 며느리와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제 나이가 7순이 다 되어가는데도 가슴 라인이 보이는 상의와 미니스커트, 반짝이는 스타킹에 키힐을 신고 나오셨답니다. 진주와 금으로 치장하신 귀, 목, 손목에는 잔뜩 달고 계셨어요. 제가 보수적인 성향인지 사부인과 며느리의 외모를 그렇게 꾸미고 다니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남편은 상견례장에서도 천장만 보며 헛기침만 연달아 했고 어색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대충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함께하는 며느리는요. 테이블 밑으로 발로 장난을 치며 키득거리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철없어 보이고 한심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들 녀석이 저렇게 행복한 미소를 짓는 걸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후자의 마음을 부풀려서 이 결혼이 정말 잘하는 거라 주문을 걸면서 애써 웃었습니다. 사장님들께서 따님을 정말 이뻐장하고 허벌나게 잘 키우셨어요. 보기만 해도 배부르시겠어요.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얘는 나를 빼다가서 미모 하나는 끝판왕이라고요. 이 서방이 전쟁에 무슨 공을 세웠는지는 몰라도 아마 나라를 한번 구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서야 척희의 외모에 우리 딸을 어떻게 데려가겠어요? 사실 우리는 이 서방이 너무 쬐깐해서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성격도 좋고 능력도 있는 데다 돈까지 많이 모아놨다고 해서 허락해줬어요. 아니, 그럼 애들이 결혼하면 신혼집은 어디로 마련하면 좋겠어요? 우리 애가 벌써 콜라 났다던데 강남에 있는 메이크 아파트로다가 말이에요. 아니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서방이 우리 딸을 데려가는 조건으로 우리 부부한테도 아파트 한 채를 해줘야 해요. 내가 말해 놨었는데 들으셨죠? 네, 강남 아파트도 처음 듣는지 사돈네요. 집을 살준다고 하더니 사돈이 왜 제 딸을 사오빠에게 줘야 하냐며 이야기를 꺼내자 어머니는 사돈 내 딸이 대가들보다 12살이나 어려워요. 그리고 인물을 보세요. 누가 손해를 보는지 이렇게 잘난 여자랑 결혼하려면
응당 처가에 말뚝에 절을 하다못해 말뚝박을 집까지 사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황당해서 잠시 아무 말도 못했지만 사돈은 혼수까지 우리 쪽에서 해야 한다며 자기들은 밥숟가락 하나 하지 않고 시집 보내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기상천외한 생각에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며느리 이름대로 아주 당당하게 요구하는데 그것은 아주 개소리 그 자체였어요.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옆구리를 콕콕 찌르며 눈치를 줬다. 그리고 우리 부부는 그 자리에서 일어섰다. 지금 딸과 함께 장사를 하려나 봐. 사람 잘못 보셨다니까요. 강남 아파트에 사돈네 집까지 그리고 혼자 마셔도 하지 않겠다고. 누굴 봐? 지금 걔 호구로 보고 있나? 개소리 하지 마세요. 어머님, 이에 사돈이 놀라며 뭐라고 짓거리자 우리는 귀를 막고 식당에서 나왔다. 남편은 뒤따라왔고 아들이 성급하게 뛰쳐나와 우리 부부 앞을 가로막았다. 엄마, 아빠,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저, 장가 안 보내줄 거예요? 이 바보 호구 자식아, 내가 어디가 못났다고 처갓집까지 갖다 바치면서 결혼하겠다는 거야? 너, 어디가 모자라냐고 병신이야 엄마. 나 모자라요. 어떤 여자를 만나 이렇게 되겠어요. 소리는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요. 여자도 치는 날까지 혼자 살 거라고 해요. 됐어. 그냥 헤어져. 차라리 외국 여자 알아봐서 결혼해. 그게 훨씬 낫을 거야 엄마. 저는 매매혼은 싫어요. 소리와 연애. 결혼을 하고 싶다고요. 희 화상아 넌 지금 내내 홍보다 더한 짓을 하고 있는 바보. 등신. 멍청이 짓을 하고 있다고 말이야. 그냥 가니 랑 3개까지 갖다 파치 때문이야. 결혼할 줄 알지만 정결혼은 하고 싶다면 엄마 아버지에게 말하고 생각해라. 혼자 알아서 해. 그러더니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깊이 숙이고 우리 앞길을 터주었어요. 남편과 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머리를 싸매고 누워서 식사를 거르기까지 했어요. 아들이 결혼하면 우리 부부의 재산을 전부 가져가려 했기 때문에 화가 나기만 했어요. 아들이 계속 연락하지 않아서 정말로 우리 부부를 쓰러뜨리고 결혼할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후에 아들이 집에 찾아와서 사돈과 잘 얘기를 했다며 강남의 신혼집과 혼수의 절반만 하기로 했다며 사돈집을 사주는 건 없던 일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들이 그 정도로 양보해준다면 우리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냐며 자기 외모에 12살이나 어리고 예쁜 신부를 무슨 수로 또 만날 수 있겠느냐며 무릎을 꿇고 빌더군요. 어머 저 장가 보내주세요. 이렇게 빌게요. 소리랑 결혼해서 아들과 딸을 낳고 잘 살 테니까 믿어주시고 손해보는 결혼이라 생각 마시고 허락해주세요. 그렇게 좋으냐 개소리인지 캬를. 그렇게 사랑하냐 어휴. 그래 해라. 내가 그렇게 죽고 못 산다는데 우리가 별 수가 있겠냐 정말요. 감사해요 엄마. 진짜 저 잘 살게요. 부모님한테 떡두꺼비 같은 손주도 빨리 안겨 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신혼집과 혼수 절반을 해주기로 하고 아들의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아들은 모아둔 돈이 꽤 많아서 저희 부부가 절반만 도와주면 되었어요. 그래서 강남에 20억 상당의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마련했고 그 안에 혼수를 절반 채워줬다고 합니다. 또한 두 번째 상견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사돈 내외가 제 불같은 성격을 알고 있어 심기를 건드리지는 않더라고요. 말 같지 않은 요구를 하면 바로 상을 엎어버리려고 했는데 다행히 조용히 자리를 끝냈답니다. 얼마 후 47살의 아들이 35세의 며느리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떤 이유에서 그토록 사랑하고 기뻐하는지 약간 마음에는 드는 것이 아니었지만 싸우지 않고 잘 살 것 같았어요. 남편도 며느리가 약간 경솔해 보이더라도 우리가 편협한 시선으로 보아서 그런 것 같다며 앞으로는 아름답게 대하고 보살피자는 말을 했다. 한 달 동안은 아들의 신혼집에 가지 않았어요. 신혼생활을 방해할까봐 그냥 내버려 두다가 2개월이 지난 후에 신혼집으로 갔어요. 며느리가 직업이 없어서 집안일을 조금 가르쳐 주려고 철저히 준비해서 갔다. 초인종을 누르니 현관문이 열렸는데 며느리가 화장하고 나왔어요. 누가입니까? 며느리의 가슴에 손을 올린 채로 현관 안으로 밀었습니다. 예, 세아야, 너는 옷을 걸쳐야지. 이게 뭐야? 가슴통을 내놓고 뭐 하는 거야? 아이고, 술 냄새가 나는데 너 어제 술을 마셨어? 네,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마셨어요.
어제 친구 생일이어서 한잔하고 들어왔어요. 속 쓰려. 어머님, 해장국 좀 끓여주세요. 그동안 저는 조금만 더 잘게요. 뭐라고? 결혼한 지 한 달 된 신부가 술을 마시고 외박을 했다고? 너 방에 들어가지 말라. 내가 오늘 교육 좀 해줘야 하니까. 어머님이 무슨 선생님이세요? 아, 몰라. 해장국이나 빨리 끓여주세요. 교육도, 예의도 속이는 것도 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문을 닫고 들어갔던데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지 못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어른 앞에서 옷까지 벗고 무례하게 얘기하는 아이라는 것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인간다운 측면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정말로 싼티나고 무식한 아이였습니다. 저는 뭔가 홀린 것 같더군요. 그래서 일단 해장국을 끓이고 며느리를 불러서 함께 식사하고 집을 정리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빨리 먹어. 그 후에 나랑 집 청소 좀 하자. 여기 어디 봐서 신혼집이야. 정말 남편들이 여럿 사는 집 같다. 형편없는 상황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싱거워, 어머님. 소금 좀 주시겠어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호구로 보이나요? 국 끓여주시고 소금 좀 주세요. 시무룩한가요? 그러는 말이에요, 어머니. 소리를 지르시려면 노래방에 가시던가요? 아파트 방음이 잘 안 돼요? 그저께 오빠랑 침대에서 한바탕 하고 있었는데 아래층에서 소음이 올라왔다는데요. 아이들 키우는 집이니까 이상한 소리를 내지 말라면서 말이에요. 아차, 내가 내 집에서 밤에 일도 못하고 있네요. 괘씸하네. 예의 없는 사람. 진짜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가늠이 안 되는데요. 사돈이 제 아들에게 전생에 나라를 구해주었니, 어쨌니, 하셨는데 아무래도 나라를 도둑 놈이더군요. 그래야만 며느리가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어쩌면 밥을 다 먹은 후 함께 정리를 하려는데 운명의 며느리가 갑자기 외출 준비를 하고 바로 나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 당황과 황당함이 계속되었습니다. 지금 뭐 해? 어디가? 라고 물었더니 오늘 약속이 있어요. 어머님이 오신 김에 집을 깨끗이 치워가 주시고요. 앞으로 비밀번호는 1818이니까 눌러 들어오세요. 낮에 자셔야 하니까 깨우지 말고 혼자 치우고 가세요. 알았죠? 난 갑니다. 라며 제가 말하려 했을 때요. 며느리가 벌써 사라졌어요. 분노로 흔들려 소리를 지르다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 아들을 생각하며 신혼집을 정리해주고 반찬까지 만들어 놓고 나와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는 애들 신혼집에 찾아오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2번 왔다 간 암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일이니까요. 아들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제가 찾아가지 않아도 한 통의 연락도 없었습니다. 신혼초라 좋은 건 알겠는데 마누라가 늦은 밤까지 술 퍼먹고 다니는 걸 통제하지 못하고 지내는데 아무런 화도 나지 않나 봅니다. 에휴, 죽게 될 밥이 되든 둘이 알아서 살게 내버려 주기로 했어요. 신혼 3개월 차가 되자 우리 아들이 혼자 우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한숨을 습관처럼 내쉬며 시무룩한 얼굴로 들어왔어요. 왜 한숨이야? 네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좋다면서 왜 울상을 지었니? 넌 엄마 아버지 안부가 궁금하지도 않아? 손가락이 부러지기라도 한 거야? 답하며 엄마에게 죄송해하고 있었어요. 결혼해서 3달 동안은 마누라와 맨날 싸우면서 지냈어요. 그래서 괜히 어두운 목소리로 전화드리기가 좀 그랬어요. 왜 싸워? 결혼 전에는 단점 하나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슬슬 콩깍지가 벗겨지고 있는 것 같아. 맞아요. 섣불러서 어리석은 선택을 했어요. 어리고 예쁜 것만 보고 제 인생을 걸고 결혼했는데 완전 제 멋대로였어요. 늦게까지 술을 마시지 말라는 한 가지만 부탁했는데도 전혀 들어주지 않아요. 집에서 살림 일까지 다 제가 하고 있어요. 회사 다녀와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까지 해서 받쳐주고 있으니까요. 엄마, 제가 진짜 어리석은 경지에 이르렀어요. 부모님의 충고를 듣고 다른 생각을 했다면 이런 문제도 생기지 않았을 텐데요. 그걸 이제서야 알았냐고요.
알아서 데리고 살아라고 말씀하셨는데 결혼한 마누라를 데리고 살아야 한다네요. 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저에게 집밥이 먹고 싶다고 했어요. 밥 한 끼도 못 먹고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가여워서 잔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주방에서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모두 차린 채로 아들과 이웃이 신나게 먹는 걸 보았어요. 어머니의 요리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아시나요? 진짜로 이런 밥을 매일 먹어왔던 아버지가 부러워할 정도입니다. 안타까워서 말이 예술롭게 흐트러지고 가식에 물들고 말았네. 이런 얘기를 말고 저렴한 가격에 잘 먹고 가라고. 우리 가족끼리 여행이나 가보는 게 어때요? 이번 주 금토일에 쉴 수 있는데 제가 제주도에라도 모셔다 드릴까요? 왜냐면 마누라와 마주치기 싫으면서도 전 그만큼 좋아했거든. 피해자 신청서를 내고 이 보물을 쓰려고 하는 게냐고요? 알아요. 제가 부모님을 모셔서 여행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아서 효도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가서 콧바람이나 쐬고 돌 하르방이나 보고 오자고요. 아들은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여행을 가자고 조르더군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모시기는 척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금요일이 빨리 찾아와서 저희는 곧게 짐을 싸들고 여행길에 오르렀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제주도에 와보니 기분이 좋더군요. 아들은 잠시 며느리를 잊고 흐흐 웃으며 여러 관광지에서 저희 부부의 사진을 막 찍어주고 맛집도 찾아다녔습니다. 이 좋은 걸 왜 이제야 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앞으로는 종종 세 식구가 함께 여행을 떠나자고 하더군요. 너는 여행을 왜 우리랑 다니려고 하냐? 너한테 마누라 있잖아. 아, 개소리야. 엄마, 아버지,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 여자랑 못 살겠어요. 이혼할까 생각 중이에요. 아들의 말에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겨우 3개월 살고 이혼하는 건 너무한 것 같아. 충고를 해줬습니다. 임마야, 아무리 마누라가 못 같아도 사계절은 살아봐야 하는 것이야. 고작 석 달 살았다고 갈라서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저도 어지간하면 참고 살려고 했는데, 아 진짜. 천방지축인 아나무인이 나랑 평생 살기로 했어요. 매일 뒤집히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아들아, 아무리 그래도 아직은 아니야. 너가 선택한 여자, 그리고 너가 선택한 결혼이야. 1년 동안 내 마누라가 바뀌는지 보고 나중에 가서 다시 얘기해. 저는 1년 동안 어쩌면 아주 어쩌면 며느리가 바뀔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며 아들에게 당장은 절대 이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제주도 여행 둘째 날에 며느리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셋이 관광지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때 남편으로부터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남편의 외삼촌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식구들은 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여행은 그리 즐거운 것이 아니었고 특별히 아쉬운 점도 없어서 곧바로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공항 주차장에서 아들의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을 때 아들이 자기 양복을 갈아입으려고 해서 잠시 신혼집에 들러달라고 했습니다. 또한 며느리도 데려가야 한다는데 남편 외삼촌이 결혼식에 오지 못했으며 얼굴을 모르기 때문에 아들만 옷을 갈아입고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방 갈아입고 올 거라고 약속했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잠깐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같이 올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아버지도 같이 올라가시죠. 차 안에 혼자 있으면 심심하실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 세 사람은 아들의 외식하러 달려갔습니다. 신혼집에 올라가니 비밀번호 1818을 누르고 현관문을 열자 우리 세 사람은 기절초풍할 것 같았습니다. 거실 소파에서는 남녀가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고 그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고성을 지르며 신나게 그 일을 하고 있었고 우리가 집안에 들어온 줄도 몰랐었습니다. 상결롱하는 남자도 본능에 충실하고 있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화도 내지 않고 침착했는데 핸드폰을 꺼내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었답니다. 이혼하고 싶다더니 마누라가 눈앞에서 바람을 피우고 있어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남편은 이번에도 애 같은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네요. 저는 이제 때가 왔다 싶어서 어디 몽둥이가 없나 두리번거렸다. 이윽고 식탁 위에 대게 껍데기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몸보신을 한 년놈은 소파에서 뒹굴고 있던 중이었다. 예상대로 나는 대게 다리 하나를 집어서 표적을 향해 던졌다. 정확히 며느리의 이마에 명중했고 대게 집게 다리가 꽂혔다. 그제야 며느리는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며 경악했고 상간남을 밀어내고 발가벗은 몸으로 뒷걸음질을 쳤다. 그래서 나는 한마디 해주었다. 아가, 피 떨어진다. 네 대갈통 뚫렸구만. 자, 다시 한 방 간다. 대게의 다리를 또 한 번 던지자. 이번에는 며느리의 콧구멍에 박혔어요. 이마와 코에서 물 흐르듯이 피가 줄줄 새어나왔죠. 이거 피잖아. 어머님,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사람 잡으려고 환장했어요. 그래, 환장했구만. 자, 다음에는 물건이 어디에 달린 거예요? 에라이, 모르겠다. 저 자식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기다. 간다이, 상간남의 작은 소중이를 향해 집게 다리를 던지자 집게가 정확히 그곳을 가위가 소시지를 자르듯 거기를 물어버렸습니다. 피잖아. 아따, 야. 홍고추네, 저걸 갈아버려서 김장으로 버무리면 딱이겠다. 아니다, 너무 쬐깐해서 쓸 데도 없었어. 자, 아직 대게. 다리가 많이 남아있어서 다시 던져 드릴 테니까 다음에는 어디에 꽂힐지 상상해 보세요. 저는 두 년놈을 향해 8개의 대게 다리를 하나씩 던져 주었습니다. 며느리의 가슴과 엉덩이, 똥꼬 그리고 상간남의 소중이 옆에 달려있는 쌍방울과 정수리까지 정확하게 명중해서 대게 다리를 꽂았습니다. 그러자 두 년놈은 대게 다리를 뽑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아, 좋게 말로 하면 되지. 왜 개다리를 던지고 지랄을 부리지? 그렇게 나와야지. 그래야 내가 남은 분노를 싹 다 풀 수 있어. 저는 며느리가 되게 다리를 뽑는 동안 몸을 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간남이 바닥에 앉아 소중이와 쌍방울에 꽂힌 대게 다리를 내려다보며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전 그냥 개소리가 하도 급하다고 해서 온 거예요. 인연이 절 부르지 않았으면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왔잖아. 시방 그 대게 다리 뽑으면 안 될 텐데. 너 그러다 고장 난다. 병원 가서 조심히 뽑아야 해. 그래야 할 것 같아요. 너무 깊게 밖에서 뽑을 수가 없어요. 어르신, 제 119 좀 불러주세요. 제 옷이랑 핸드폰이 화장실에 있어서 부탁 좀 드릴게요. 연병하고 자빠졌네. 나가, 너의 홍고추의 씨를 말려버릴 것이오. 다신 남의 집 마누라를 잡아뜨리지 못하게 할 것이란 말이야. 그래서 자빠져 있는 홍고추 상가는 혼자 뒹굴거리며 대게 다리를 잡고 울고불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어요. 남편과 아들은 나란히 서서 동영상을 잘 찍고 있더군요. 저는 이제 그만 영상을 끝내라고 말해줬어요. 아들, 그거 나중에 대게 다리 꽂히는 건 편집해서 변호사한테 가지고 가야 해. 잘못한 것을 해도 이해하게 되면 데려다 주겠어요. 엄마도 학교에 갈 건지 모르겠지만 그럼 일단 싸게 시작해볼까? 어이, 나의 귀여운 며느리, 이리 와보라니까 한판 붙어야 쓰지 않겠어요. 나한테 피라는 거 안 보여요? 어머님, 제가 오빠 같은 짤이 몽땅 등신이랑 살아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죠. 그리고 내가 저런 놈하고만 잠자리를 한다는 건 말이 돼요? 사람이 밥만 먹고 살 순 없어서 오늘 스파게티를 먹은 거라 생각하고. 다음 내용을 올바른 한국어 문법 구조로 다시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쯤에서 그만해 주세요. 지랄 겨드랑이 털로 스파게티면을 뽑는 소리를 내며 자빠졌네. 이 여자야. 이미 이혼은 확정됐고 내 새끼 유축 배우자가 확실해졌다고 하고 나는 아직 분노가 다 풀리지 않았어. 이것을 푸지 않으면 시중의 암덩어리가 될 것 같아. 싸게 덤벼보던데. 아주 온 식구가 다 진상이네. 자네, 이 판은 이렇게 됐지, 할머니야. 제 나이가 8순이니 맨손으로 며느리를 때릴 순 없을 것 같아. 부엌에 있던 호두까기 가위를 집어들었어. 주부들은 아실 거야. 호두 까는 가위는 그 사이에 무엇을 넣어도 아그작하고 깨진다는 걸 말이야. 나는 이 호두 까기를 발가벗은 채로 제게 다가오는 며느리가 머리를 잡고 코를 호두 껍질 사이에 끼웠어요.
움직이면 콧구멍 하나가 될 것이라네. 너도 한번 해봐서 알아봐봐. 어머니, 제 며느리 코가 이렇게 곱게 만져지면 움직여버리겠잖아. 이렇게 바로잡자니까 이후에 찢어질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잘 따를게요. 죄송합니다. 우리말로 표현해야 했어요. 그저 바람 쐈던 것뿐이에요. 죄송합니다. 이제는 참아 들을게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 아들은 이미 이혼을 결정했다고 하잖아요. 그렇군요.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 테니까 코는 건들지 말아주세요. 이 코는 6번의 수술로 겨우 뽑아낸 소중한 코입니다.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참으로 실화인가? 이것은 정말로 진실이구나. 아, 부러워. 어쨌든 자자. 나의 며느라, 지금부터 너의 어미에게 전화해. 내 아들한테 그동안 챙겨줬던 돈을 싹 다 입금하라고 말해. 주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바로 입금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평생 콧구멍이 덕에로 남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평생 콧구멍에서 콧물이 줄줄 흐르게 만들 거야. 제가 모른 척하고 있었지만 아들이 결혼 직후에 사돈 내외에게 목돈을 준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면 용돈이기 때문에 그냥 무효가 되어 돌려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어. 며느리가 6번 수술한 코를 인질로 잡아놓은 후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 며느리는 코가 다치지 않게 고심하며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서방으로부터 받은 돈 있는데 그게 얼마나 돼? 글쎄, 대충 5,000원 정도 될 것 같아. 사돈이 우리 집에 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조금씩 뽑아 먹고 있었지. 잘 보려라. 3년 안에 모두 뽑아낼 테니까. 엄마야, 그 돈을 지금 바로 서방에게 다시 입금해. 넌 지금 뭘 말하는 거야? 왜 그 돈을 돌려줘야 하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할 테니 우선 입금부터 하라. 내가 한꺼번에 설명해 줄 테니까 일단 되돌려줘. 한 달 안에 1억으로 돌려줄 테니까. 너 크게 뜯어먹을 것을 고려한 것 같구나. 아, 이것을 돌려줌으로써 신뢰를 얻어서 강하게 뜯어내겠다는 의사를 품은 것이지. 그래, 맞아. 이해했으면 즉시 입금해. 맞아. 대신 한 달 후에 1억 원으로 돌려주어야 한다. 아니면 국물조차 없을 줄 알아. 사돈은 낄낄거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며느리 코를 호두까기 사이에 끼고 있었어요. 움직이지 마. 그러다가 정말 콧물이 새면서 사망 형세가 예리할 거라. 얌전히 입금만 하면 거시기를 씌워줄 것이요. 거시기를 씌운다고요? 아픈다는 말이지요. 그건 내가 해석해라고. 자, 그렇다면 어미가 내 아들에게 5천만 원을 돌려줄 때까지 기다려보자고. 가만히 있어봐. 은행까지 가서 입금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게 심심하고 있는 총각이 있어? 거기 홍고추를 줘요. 제가 아무 죄가 없으니 병원에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요리가 너무너무 아파요. 그래요. 아픈 대로 던졌으니까. 총각이 우리의 지루함을 달래준다고 이러셔서 춤 좀 추어봐. 요즘 텔레비전 보니까 꽃게 춤 같은 걸 추는 개그맨이 있더라고. 어르신, 저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거 지금 치료받지 못하면 평생 고자가 될지도 모른다고요. 그렇게 다리에 쉴리가 꽂혀 있어 이슬이 갈리겠어요. 못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부탁해. 제 아들을 살려줘. 생각해 주세요. 제발, 제발. 이건 내 춤 실력에 달렸어. 우리가 한바구음 짓게 하도록 초보자들하고 노래를 부르지. 아들아, 듣고 있어? 내 남편이 다시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고 아들이 트로트 노래를 틀었어. 그러자 상간남이 신음소리를 내며 일어섰어. 그런데 꽃게 춤은 어떻게 추는지 몰라. 텔레비전을 잘 안 보니까. 유행하는 꽃게 춤도 모르겠다고 하네. 너 같은 놈, 집에서 애로만 보지? 내가 알려줄게. 잘 듣고 따라해봐. 나는 상간남에게 등을 돌려줄게. 돌아서서 다리를 넓게 벌리고 대가리를 바닥에 닿게 몸을 절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발목에 잡고 옆으로 걸으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꽃게 춤이었죠. 잘 알아들었지, 자네? 똥꼬에 바람이 솔솔 들어오게 자세를 취하라고 이야기했고요.
이거 너무 신기하잖아요? 전 단지 그냥 놀자고 온 거라고 말해요. 그리고 저는 총각이 아니에요. 집에 와이프가 있단 말이지요. 어르신, 수치심은 그만 주시고 나가도록 해주세요. 제 아내가 정력에 좋다는 자원을 사놓고 기다리고 있다고요. 오늘이 아이를 가질 날이라고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홍고추 신세로 가면 안 되지 않겠어요? 무엇이냐고요? 총각이 아니라고요. 그럼 말이 바뀌어도 남의 집 귀한 가족들에게 우리 앞에서 춤을 추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분을 보내드릴까요? 아따, 아이들이 한국어를 끝까지 들어주지 않고 말만 잘한다. 삼씨가 방에 가서 그 미혼 아닌 유부남이 핸드폰을 가져와 봐. 그러자 상간남은 자신이 말실수를 한 것을 깨달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핸드폰이 잠겨 있어서 아이가 상간남에게 머리를 후려치고 엄지로 잠금을 푸는 과정을 거쳤고 생각난 마누라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제 남편 핸드폰인데 좋아하시겠어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섹시한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데 한번 구경해보세요. 네, 그게 어떤 뜻이에요, 할머니? 누구세요? 그래서 나는 발가벗고 대게 다리에 꽂힌 상간남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신 뭐야? 거기 어디고 뭐 하는 거야? 왜 발가벗고 있는 거고 그게 뭐야? 당신 소중히 꽂힌 게 뭐냐고 왜 홍고추가 된 거야? 뭐라고요? 그럼 그 이는 이제 밤일을 못하나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바람 피운 게 더 중요하지 않은가요? 그 자식은 원래 바람둥이였어요. 나는 그동안 밤일 때문에 참고 계속 살아왔는데 이제 고자라니. 내 남편이 고자라니. 당장 이혼하라고 하더니 상간남하는 아내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사돈이 아들에게 5천만 원을 입금했던데요. 그러자 며느리가 이제 놓아주라며 끝내라고 했지만 그냥 호두 껍질을 꽉 쥐어 콧구멍을 눌러 고통스럽게 되었습니다. 이 할망구야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왜 내 코까지 찍냐고 그러는 거니? 나아가 콧구멍은 둘 남겨두고 코끝만 날려버린다니 정신을 잃은 미친 할멈아, 가만 있지 않겠어. 오늘 너도 죽고 나도 죽자. 며느리가 나를 향해 달려들자 손가락 2개로 콧구멍을 쑤셔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 위로 손을 들어 올렸어요. 그래서 조용히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대들고 그랬어요. 코에 물꼬리 하나가 남아있도록 2손가락으로 세게 잡았더니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119에 전화했어요. 그런데 구급대원들은 며느리의 부어오른 코와 콧구멍을 본 후 깜짝 놀라더군요. 어쨌든 2대의 실려병원으로 데려갔더니 나중에 결과를 들었더니 며느리의 코뼈가 부러져서 성형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했고 맞박은 다리의 흉터를 없앨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가슴과 엉덩이도 마찬가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간남은 안타깝게도 홍고추와 쌍방울을 되살리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바람도 피우지 못할 것이고 살고 있는 색시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바로 불륜과 사치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완패했습니다. 위자료로 아들 결혼에 들어간 돈과 추가로 받은 위로금까지 사돈이 내놓은 재산을 다 털어서 세 식구는 어디 변두리에 있는 작은 월세방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원한 복수를 한 끝에 복수를 완수했습니다. 80년 만에 가장 짜릿한 감정을 느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 이야기를 하자면 이혼한 후 반년 만에 새 애인을 만났어요. 매매 혼으로 만난 사람이 아니고 전 며느리처럼 돈 보고 덤빈 여자도 아니었어요. 아들이 다니는 회사에 새로 이직해온 저보다 키가 작은 귀여운 여성이었어요. 아들과 나란히 걸으면 키 차이도 딱 맞아 예쁘게 보여요. 지금의 며느리는 술을 입에도 대지 못하고 살림도 아들과 반반으로 나눠가며 잘 꾸며가고 있어요. 며느리의 나이가 40대 중반인데 아이를 갖는 것은 아직 모르겠어요. 억지로 개선하라고 하면 괜히 속상해 할 것 같아요. 잔소리 하나 없이 있습니다. 지금은 제 며느리가 도와주시면서 사연을 쓰고 있는데 제 말을 받아 적어주는 며느리는 대개 투척 장면에서 환하게 웃어요. 여러분도 제 며느리처럼 웃었으면 좋겠어요. 이만 줄이겠습니다. 모든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팔순인 노인네가 두 손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겁게 들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클릭해주세요. 다음 사연에서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바래요. 음악. 감사합니다.